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 인도네시아의 혼란스러운 행동. 이해한 인도네시아 간 협상이 곧 시작된다. 3.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연이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KF-21 개발 분납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한쪽에서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겠다고 나서 신뢰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라팔 전투기 도입마저 인도네시아의 뜻대로 전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만큼 신속하게 납기일에 맞춰 무기를 보내주는 국가는 전 세계에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그동안 찬밥 신세였던 라팔 전투기는 세계 무기 시장에서 갑자기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인도네시아의 납기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프랑스가 1980년부터 개발한 라팔 전투기는 2000년 이후 프랑스의 주력 전투기로 자리매김하며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지만 오랜 기간 가격이나 기술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해 해외 시장에서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이랬던 라팔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갑자기 주목받으면서 아랍에미리트가 라팔을 구매한 데 이어 뜬금없이 인도네시아도 라팔 전투기 42대를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군비 증강에 나서고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를 제재하자 프랑스가 세계 무기 시장에서 반사 이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하는 나라가 많아질수록 전투기 인도 날짜는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라팔 전투기 인도가 늦어지자 급하게 공군력을 메우기 위해 인도네시아는 또 한 번 어이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뜬금없이 카타르에서 중고 미라주 전투기 12대를 구매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그런데 이 중고 전투기는 카타르가 1997년 프랑스에서 들여온 것으로 26년이나 된 낡은 전투기들입니다. 이런 중고 전투기를 사려고 9,375억 원이나 쓴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 하원의 한 의원이 많은 유지비를 감당해야 하는 오래된 중고 전투기를 사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직격탄을 날렸을 정도입니다. 특히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핵심 의제로 전투기 사업이 엮이면서 인도네시아의 방산 구매는 그야말로 산으로 가고 있는데요. 모든 시선은 국방장관에게 쏠려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가 내년 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장관이 대선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지급해야 할 분담금이 8천억 원이 남는데 중고 전투기 시장이나 기웃거리며 바가지를 쓰고 있다니 인도네시아 국민들조차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국방장관을 비난하고 있지만 중고 전투기를 긁어모으던 프라보워 장관은 결국 건드려선 안 될 것까지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최근 요미우리는 일본이 중고 엔진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해 F-16에 탑재하는 방안을 가정하고 있다.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방위 장비 기술 이전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자기기 교체 작업을 하지 않아 향후 10년간 쓸모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F-15 전투기 약 100대에 탑재된 엔진을 외국에 보내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몇몇 나라들이 F-15 중고 엔진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F-15에 2개씩 달린 중고 엔진은 F-15와 F-16 전투기를 보유한 나라가 전투기와 훈련기 엔진, 정비 교육 장비 등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방위 장비 이전 3원 칙에 따라 무기 수출에 제한을 두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를 어기면서까지 방위 장비 및 살상 무기를 수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주변국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 일본이 방위 장비 이전 3원 칙을 허물고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하면 지난해 반경 능력을 되찾기로 한 데 이어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성큼 다가서게 되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집권 자민당은 열린여당인 공명당을 힘을 빌어 살상 무기 수출 제한을 풀려고 키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은 방위 장비 이전 3원 칙에 따라 재량구제, 수송, 경계 및 감시 등에 관련된 장비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민당은 일본 방위산업체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수출 가능한 무기의 종류 제한을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민당은 살상 무기의 일부 부품만 수출하는 규정을 만드는 꼼수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허무는 첫 번째 대상은 인도네시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인데요. 하지만 이는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일본이 사용하지 않는 F-15 전투기 엔진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 싶어도 지금 당장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산 전투기 엔진을 마음대로 인도네시아에 이전하는 것을 미국이 허용할지 이것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F-15 전투기 엔진을 파는 방안은 일본 언론들 사이에도 찬반 여론이 엇갈립니다. 도쿄신문은 사실상 무기 수출 허용이 일본의 평화국가 지향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대체 일본의 중고 엔진을 사다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이 엔진으로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려는 터무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추측도 내놓았습니다. 보고 계신 것은 인도네시아가 자체 개발했다며 공개한 4.5세대 전투기 모갑입니다.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 디펜스 2022 포럼에서 인도네시아의 PT 인포글로브사는 4.5세대 쌍발 전투기 22시카탄 모갑을 공개했습니다. 외형이 마치 한국에서 20년 전쯤에 내놓은 KF-X 설계안 중 카나드형을 닮았다는 평이 많습니다. 높이 3.5m, 날개 길이 7m, 트윈 엔진, 단자형, 복자형의 멀티롤 전투기입니다. 길이가 12.5m면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작은데 쌍발 엔진, 무언가 어설프고 이해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갑을 공개한 PT 인포글로벌사는 인도네시아 국영회사로 KF-21의 인도네시아형 IF-21을 현지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이 I-22 시카턴 모갑에 일본에서 구입하려는 중고 엔진을 탑재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의 구형 전투기 엔진을 분해해서 엔진 개발을 하려는 것인지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의미 없는 헛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파를 넘보고 카타르에서 중고 전투기를 구입하는 등 헛짓을 할 게 아니라 그 돈으로 한국에 분담금을 제때에 보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라보어 장관은 해서는 안 될 실험까지 하면서 서방 국가들의 지지마저 잃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KF-21 보람의 사업은 순항 중입니다. KF-21 보람에는 최종 시제기 비행까지 성공하면서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안팎의 상황이 어떻든 한국은 묵묵히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시제기 시험 비행을 꾸준히 시행했고 얼마 전 6번째 시제기도 시험 비행에 성공해 내년부터 양산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리스크도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차이피 분담금 지급을 미루는 사이 폴란드가 KF-21 사업에 관심을 표명한 가운데 폴란드 조종사들은 단체로 입국해 한국 교관들로부터 FA-60 조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국산 경공격기 FA-60 48대를 수출하기로 폴란드와 맺은 계약에 따라 약속대로 폴란드 조종사들에게 FA-60 비행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두 나라 조종사들이 함께 시험 비행하며 우위를 다지고 한국과 폴란드가 급격히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최근 프라보어는 부랴부랴 한국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뒤늦게라도 분담금을 내겠으니 KF-21 사업에 계속 끼워달라고 직접 요청한 것인데요.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 대통령궁에서 기자들과 만나 KF-21 사업 관련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며 분담금 납부 계획을 놓고 한국 정부와 협상 중이다.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국민들 앞에서 말한 것까지 지키지 않는다면 이건 인도네시아 국가 차원의 망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여론을 의식한 듯 산토 다르모스마르토 인도네시아 외교부 동아시아 태평양 국장 역시 지난 15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에 참석해 KF-21 보람의 전투기 협력과 관련해 양국 소통과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제 곧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지급 관련 협상이 시작되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이 협상의 주도권은 한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담금은 물론 이자까지 제대로 받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람회가 전투용 적합 잠정 판정을 받아 사업 구상 20여 년 만에 드디어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KF-21 보람회는 2021년 4월 시제 1호기 출고 이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 소음 및 진동, 구조 건전성을 검증하고 있는데요. 작년 7월 처음 날아오른 KF-21은 그동안 200차례 비행 시험을 수행하면서 초음속 비행 능력과 야간 비행 성능을 입증했고 능동형 전자주사식 이상배열이사 레이더를 탑재한 시험 비행에도 성공했습니다. CJ 2호기는 지난달 비행 중 AIM 2000 단거리 공대공 이사의 시험탄을 분리하는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2년간 여러가지 시험을 통해 항공기의 속도, 전투 행동 반경, 이착륙 거리 등 260여 개 시험 항목에 대한 검증을 마친 KF-21 보람회는 2026년 전투용 적합 최종 판정을 받은 뒤 공군에 인도할 계획입니다.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20여 년 만에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빠른 양산 추진에 인도네시아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공동개발국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연체 중인 분담금을 납부하면 KF-21 시제 5개 입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그런데 지금 시점에 인도네시아 내부 사정도 조금 복잡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내년 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인 조코위 대통령은 더 이상 연임 불가이기 때문에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간자르 자바 주지사로 결정됐습니다. 야당 대통령 후보는 수비안토 프라보어입니다. 수비안토 프라보어는 우리에게도 꽤 익숙한 이름입니다. 현 국방부 장관으로 KF-21 분납금 지연 사태의 원흉이자 프랑스 라팔과 전투기 협력을 추진해온 인물인데요. 따라서 KF-21 사업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온 수비안토 프라보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사업에서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철수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아쉬울 것이 없다고 보는 이유는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를 거르고 KF-21 개발 사업을 추진하자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발발 후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 수준의 조치를 취하며 군비 증강의 브레이크를 풀어버린 폴란드가 최근 우리나라의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참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타진해왔습니다. 이런 의사를 타진한 주체는 폴란드의 국영방위 산업체 PGZ입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폴란드 수출 역시 국영방산 기업 PGZ 그룹이 추진하는 방식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전투기 공동개발 제안 역시 폴란드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는 한국형 차기 전투기 KF-X 프로그램에 공동개발국으로 이름만 몰렸을 뿐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지분을 인수해 다목적 전투기 버전인 KF-21 블록 2 개발에 참여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프로젝트가 성사될 경우 KF-21의 폴란드 수출과 현지 생산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유럽 각국이 이 제안의 실현 여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미국의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32대를 발주해 내년부터 인수할 예정입니다. 현용 주력 전투기인 F-16C/D 블록 52 플러스 모델은 4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능통형 위상대 어리사 레이더를 탑재하지 않은 F-16 시리즈 중에서는 최상 위급 고성능 모델입니다. 여기에 FA-50P의 48대가 추가되면 폴란드 공군의 보유 전투기 규모는 128대로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5세대 전투기 도입을 앞두고 있고 시장에 6세대 전투기의 등장이 임박한 마당에 폴란드는 어째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도입하려는 것일까요? 5에서 6세대 전투기가 지닌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크 밀리 합참의장 후임으로 지명한 찰스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은 5에서 6세대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4.5세대 전투기가 필요한 이유를 단 한마디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페라리는 주말에 타는 차다라는 말입니다. 브라운 총장은 F-35와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슈퍼카인 페라리에 비유하며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슈퍼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텔스기는 획득 가격도 비싸지만 한번 뜨고 내릴 때마다 요구되는 정비 비용이나 시간이 비스텔스기에 비해 너무기 때문에 모든 군사작전에 스텔스기를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해석입니다. 미 외교감사원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F-35 전투기 1시간 비행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41,986달러, F-22는 무려 85,325달러에 달합니다. 반면 F-16은 26,927달러로 상대적으로는 저렴합니다. 전투기 운용자 입장에서는 적의 고성능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위험한 임무, 혹은 적 5세대 전투기와의 공대공 전투와 같은 고강도 임무가 아닌 단순 정찰이나 근접 항공 지원과 같은 저강도 임무에 값비싼 스텔스기를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은 6세대 전투기보다 매력적입니다. 일단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나토국들과 호환할 수 있는 기종을 원하는 나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 때문에 4.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나라가 늘고 있지만 문제는 적당한 대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골 탈퇴에 가까운 성능 개량이 이루어진 F-16V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 전투기는 제작사의 공급 능력에 비해 주문량이 너무 밀려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더라도
2028에서 2030년은 되어야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전력 증강이 필요한 국가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F-35 생산에 중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 F-16의 월 생산 능력은 4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현재 물량만 160대 이상 밀려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 상승과 납기, 지연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전투기가 필요한 나라들은 유럽으로 눈을 돌립니다.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프랑스의 라팔이 있지만 대당 가격이 2,500억에서 3,000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전투기이고 유지비도 비싸던 많은 중동 국가들 외에는 거의 수출되지 않은 모델들입니다. 제재 대상국인 중국과 러시아 모델을 제외하면 고려할 수 있는 전투기는 스웨덴의 제이스민 39EF 그리펜 엔지 정도인데 그리펜 엔지는 기존 그리펜에서 그리펜 엔지로 성능을 개량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나토 호환이 되는 기종이면서 미국 유럽의 제재로부터 자유롭고 성능이 어느 정도 보장되면서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전투기는 바로 한국의 KF-21이 유일합니다. KF-21은 애초에 5에서 5.5세대 전투기로의 진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기 때문에 F-16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과 같은 4.5세대 전투기를 크게 상회하는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아 생존성이 우수하고 탑재 센서와 무장 역시 세계 최정 상급 제품군이 들어갑니다. 현재 계획 중인 물록산 모델은 아예 F-35처럼 내부 무장이 가능하고 무인 전투기와 연동이 가능한 5.5세대 이상급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성능이 좋은데 가격도 저렴하고 양산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 이보다 매력적인 모델은 없습니다. KF-21 가격조차 부담된다면 한국에는 FA-50이라는 대안도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에서 연이어 수주에 성공한 FA-50은 우리 공군의 현용 FA-50과 달리 대대적인 성능 개량을 가한 블록 20 모델입니다. 한국산 또는 미국산 이사 레이더를 선택할 수 있고 중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 제막 통직격 탄과 같은 정밀 유도폭탄과 한국형 타우러스 등 장거리 타격 무장도 탑재됩니다. 공중급유까지 가능하지만 가격은 전투기와 무장 군수 지원 옵션을 포함해 700억 원이 채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FA-50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미 공군 고등전술훈련기 사업에 280대,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 어치 200대 플러스 가상적기 사업 TSA 64대 4, FA-50 사양의 TF-50과 T-50A가 가장 유력한 호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합리적인 가격의 나토 호환성까지 갖춘 차세대 전투기 KF-21과 FA-50까지 갖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롭습니다. 더구나 KF-21에 대해서는 현재 폴란드가 분담금을 지급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가 약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 상위 3명에 대한 대선 가상 대결 결과 간자르 주지사의 지지율은 26.9%로 2위를 기록했고 반면 KF-21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프라보오 수비안토의 지지율은 1위를 기록 중입니다. 간자르 주지사, 프라보오 수비안토, 누가 인도네시아의 차기 대권을 거머쥐느냐에 따라 한국과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킬지도 결정될 텐데요. 또한 인도네시아 대선은 내년 2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손절하고 폴란드에 분명한 사실은 폴란드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임에 따라 한국은 훨씬 여유있게 인도네시아 차기 대선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폴란드가 러시아에 크게 한방 먹였습니다. 최근 폴란드에서는 나토 동맹국 간의 연합훈련인 아나콘다 23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다국적 연합훈련으로 5월 6일부터 26일까지 장장 20여일에 걸쳐 치러지는 초대규모 훈련입니다. 실제로 아나콘다 23에는 루마니아, 스웨덴, 발트 3국 등 폴란드,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프랑스, 미국같이 나토의 핵심 주축국들까지 대부분 참여했는데요. 또한 규모가 규모인 만큼 F-16, PZW-3 등 공중전력부터 브래들리 보병전투차, 레오파르트 2에 심지어 M1 에이브람스까지 총동원됐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나토의 현역 전력이 모두 동원되었다 해도 무리가 없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린 무기체계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였습니다. 폴란드가 아나콘다 23에 2022년 말, 2023년 초 각각 인도받은 K9 36대 중 일부를 동원한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K9 차체에
영국 AS-90 자주포 포탑을 얹은 아즈크라프까지 대거 동원했습니다. 사실상 현재 폴란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포병 화력을 단 한 번의 훈련에서 모두 선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여기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훈련이 어디서 진행 중인지 말씀드리면 대충 눈치챌 수 있으실 텐데요. 아나콘다 23의 훈련장은 크게 드로우스코 포모르스카, 오디시즈, 유스트카, 노바덴바입니다. 한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폴란드 북부에 위치했음을 말 수 있습니다. 이는 아나콘다 23의 목적이 발트 지역의 방어와 억지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화력의 대상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러시아입니다. 그도 그렇게 아나콘다 훈련은 태생부터가 러시아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시작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러시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노려왔습니다. 일례로 2016년 개최된 아나콘다 16은 크림반도 합병 사태, 돈바스 내전 등 탓에 냉전 이후 최대 규모로 치러졌는데요. 당장 동원된 병력만 무려 3만 천여 명에 달했고 전투기 105대, 함정 12척 등 약 3,000대 이상의 군사 장비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크라이나가 아나콘다 16에 참여했다는 게 러시아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려 버렸는데요. 당시에도 러시아는 폴란드 북부에 위치한 월경지 칼리닌그라드 9K720 이스칸데르를 배치하는 등 상당히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스칸데르의 사거리가 약 500km 내외라는 걸 감안하면 한미연합 훈련을 두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인데요. 그만큼 아나콘다 훈련이 러시아의 아픈 곳을 제대로 후벼 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나콘다 23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지상이 아니라 해상의 주요 무대일 뿐인데요. 바로 발트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지닌 러시아지만 정작 제대로 된 항구라고 부를 수 있는 도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수해빙선이 없으면 제대로 운항조차 할 수 없는 바다가 대부분인데요. 그나마 러시아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얼지 않는 항구, 이른바 부동함이 손에 꼽을 만큼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발트해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416 칼리닌그라드가 그런 부동항인데요. 두 도시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는 물류의 중심지이자 러시아가 발트해 전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 4대 함대 중 하나인 발트 함대의 모왕이었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그런 칼리닌그라드의 보급기지를 담당했습니다. 월경지인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 본토와 오직 해상으로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상당히 기형적인 구조긴 하지만 여기에 발트 함대의 막강한 군사력이 더해지면서 상황은 오히려 러시아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월경지라는 핑계로 작게는 발트 3국, 넓게는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의 영해까지 전부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폴란드가 대한민국 K9 자주포를 대거 도입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예산 부족과 러시아의 압박 등으로 군사력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포병 전력만 봐도 2022년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즈크라프 104대가 주력 자주포였습니다. 이외에는 체코슬로와키아산 152mm 자주포 SHKH-VZ-77, 단합 108대, 1974년부터 배치를 시작한 투에스의 그보즈니카 122mm 자주포 198대가 전부였습니다. 두 자주포 모두 최대 사거리가 20km 남짓에 불과한데요. 폴란드의 지정학적 위치나 소련에 의해 멸망 직전까지 내몰렸던 폴란드의 역사를 생각하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한참이나 부족했던 셈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폴란드의 군사력도 우하등선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군사력의 폭발적 성장이 가능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생겼고 이미 러시아가 전쟁이라는 선을 넘은 마당에 그런 게 폴란드가 선택한 나라와 무기 체계가 바로 대한민국과 K9 자주포입니다. 그것도 K9A 사양 직도인만 48대고 K9A 기반인 K9PL은 무려 624대에 육박하는데요. 이 덕에 폴란드 포병이 비로소 제 멍치에 어울리는 규모를 갖춰가면서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칼리닌그라드가 가지고 있던 장점이 단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스트카에서 치러진 훈련을 보면 K9와 크라프가 해변에서 기동과 사격 훈련을 진행 중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아주 직관적으로 K9가 해변같이 무른 땅에서도 해안포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 입장에서 미치고 팔짝 멀 노릇인 겁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발트해는 워낙 작은 바다기 때문에 원활한 항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그리고 폴란드의 영해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꿔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나라들이 영해를 막아버린다면 러시아는 부동항을 소유하고도 옴짝달싹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폴란드가 선택한 게 다름 아닌 K9입니다. 일례로 칼리닌그라드에서 유럽으로 상륙하려면 폴란드, 스웨덴 사이의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유스트카 해안가에 K9가 배치된다면 러시아는 스웨덴을 경유해 크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웨덴 또한 만만치 않게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나콘다 23 종료 후 나토 연합군은 그대로 스웨덴의 오로라 23 훈련까지 참가할 예정인데요. 즉 폴란드와 스웨덴이 마치 수문장처럼 양쪽에서 러시아의 유럽 진출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칼리닌그라드 국병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마음만 먹으면 K9로 칼리닌그라드 출입 항로를 직접 타격할 수도 있는데요. 이쯤 되면 사실상 폴란드군의 K9이 칼리닌그라드에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니게 K9는 A1 사양부터 이미 해안포로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명중률인데요. 기상 조건, 화학만 확실히 수반되면 K9의 초탄 명중률은 무려 90%에 육박합니다. 프랑스 세 자리의 평균 명중률이 20% 언저리라는 걸 고려하면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사실 이건 K9의 특이한 경우입니다. 애초에 자주포의 명중률이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포병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지역 지하 배치, 특정 목표물 타격은 포병의 역할이 아닌데요. 더군다나 일반적인 고폭탄의 살상 반경은 50제곱미터에 달해서 해당 범위 내에만 포탄을 탄착시킬 수 있으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상 표적이라면 사정이 달라지는데요. 파편에 의한 타격이 불가능하므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K9는 단연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단적으로 이집트의 경우 이 해안포로서의 가능성이 K9 도입 계약 체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K9가 이집트에서 진행한 화력시험 당시 15km 밖에 해상에 떠있는 40제곱미터의 표적을 명중하면서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입니다. 통상적인 고속정의 길이가 40m, 초계함은 100m 정도라는 걸 생각하면 K9의 명중률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상시험에서도 전차 크기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면서 조준 파괴라는 자주포의 신개념을 열었습니다. 이런 명중률에 반해서 이집트는 무려 2조 원이 넘는 대규모 계약을 맺었던 건데요. K9의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명중률이 뛰어나다 해도 사거리가 부족하다면 애초에 타격 자체가 불가능할 텐데요. 하지만 단언컨대 K9의 사거리는 현존하는 자주포 중 가장 뛰어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K315의 랩탄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무려 53에서 55km에 육박하는데요. 이는 미국이 자랑하는 사거리 연장탄 M982 엑스칼리버의 50km보다 월등한 수치입니다. 그나마 PZH-2002V 랩탄을 사용해서 56에서 76km를 달성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 도입한 한 줌의 물량에도 제대로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휘청이고 있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기술 실증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V 랩탄은 라인메탈과 남아공의 대내리 기술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폭탄이라 보급 자체가 어렵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폭탄부터 자주포까지 모두 일원화된 시스템을 자랑하는데요. 또한 K9A 사양이 개발되면서 최대 발사 속도가 분당 9에서 10발, 1시간 지속 사격 시 분당 4에서 6발로 크게 늘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을 통해 북한의 갱도 포병에 대응하려면 더욱 신속한 초기 제압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덕분인데요. 이를 계기로 우리 군에선 K9A에 포탄 자동 이송 장치를 탑재, 재장전에 걸리는 시간을 비약적으로 단축해 발사 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게다가 노르웨이군의 테스트 과정에서 K9의 내부 공간이 상당히 넓은 편이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K9의 유일한 라이벌로 평가받는 PZH-2002 레오파르트 전차의 차체를 사용하는 바람에 내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반면 K9는 전용 차체를 채택해 비교적 쾌적한 내부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는 내부 승무원에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데요. 특히 PZH-2000의 경우 폐쇄기까지 자동으로 닫히기 때문에 숙련도가 떨어지는 승무원의 경우
장약 장전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에 노출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K9자주4는 독보적인 성능으로 주 무대인 지상을 장악하고 이제는 해상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증명한 K9의 또 다른 미래가 유럽에서 어떤 바람을 일으킬지 기추가 주목됩니다.